돈줄 내러 왔습니다. 오늘의 돈줄 리포트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태양광 관련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NH투자증권에서는 더 좋은 기회가 왔다라는 관련 기업도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증권에서 포트폴리오로 기반해서 확장 중인 종목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기업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현재 10%대 상승하면서 5,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리포트 덕에 오늘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요. 몇 시간 전에 또 52주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요즘 신재생 에너지가 정말 시장에서 뜨겁게 주목을 받고 있죠. 신재생 안에서도 사실 순환매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태양광의 수혜를 받을 종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 태양광 쪽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니 이에 따른 수혜가 커지고 있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2년 만에 매출은 무려 3배가량 성장했습니다. 물론 매출 규모가 커진 만큼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도 있겠죠. 다만 LED를 제외하고 세계 사업부는 높은 성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로 기대가 됩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고요. 이번 태양광 소용돌이 안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종목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회사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덴티움인데요. 현재 4%대 상승하면서 82,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일단 제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인데요. 기회가 찾아왔다는 건 언제나 좋은데 그 기회를 또 잡는 것도 중요하겠죠. 리포트 보면서 이 기회를 잡을지 말지 함께 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임플란트 의료비와 소모품 가격에 대한 특례시행 지침안이 발표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가 되었죠. 8월 11일 고점 대비 주가는 무려 24% 급락한 상황입니다. 이거 빠져도 너무 빠져서 들어가도 될까 우려되긴 하는데요. 리포트를 보니 중국 임플란트 시술 가격이 하락하면서 오히려 판매량이 평균 판매 단가 하락을 상회하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콕 짚어주고 있습니다. 판매량 확대 상황에서 판가 20에서 30% 조정은 큰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고점 대비 레버리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목표 주가는 12만 원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3.99% 상승하면서 16,9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연우가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내 화장품 용기 생산 업체 탑 2위 상장사로서 사실 중국향 고객사가 많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좋은 실적을 거뒀지만 중국 락다운이 본격화되면서 연우도 타격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 이번에 한국 콜마 피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내수 고객사의 포트폴리오는 장기적으로 볼 때 기존 강점을 보유했던 럭셔리 브랜드에서 이제는 매스 브랜드까지도 확대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인수 때문에 3분기 영업 적자는 막을 수 없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점점 실적으로 가시화될 걸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목표 주가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업황의 회복과 함께 또 주가 더 올라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가지 돈줄 리포트 알아봤고요. 나머지 두 개는 소장님께서 돈줄 내주세요. 네, 돈줄이 나게 될지 혼줄 나게 될지 또 리포트를 하나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쌤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제 하락만 봤을 때 또 전 세계적인 증시 하락을 봤을 때 이번 주 내내 힘들까? 이걸 과연 되돌릴 수 있는 강한 모멘텀이 있을까 싶었는데 오늘 시장이 생각보다 좋거든요. 혹시 소장님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힌트를 좀 찾아보셨습니까?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인데 일단 환율이 좀 꺾였다. 우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1,351원을 장중에 찍었잖아요. 굉장히 1,350원을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발작을 좀 일으킨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종가는 1,350원에 끝났지만 장중에 이제 그걸 심리적 저항세를 돌파했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이 불안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 중화권 증시는 그렇게 안 밀렸지만 일본 증시도 어제 우리보다 더 크게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불안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서 나름대로 저는 오후 들어서 좀 희망을 좀 찾았던 게 뭐냐면 시장이 움직임 폭이 굉장히 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파락으로 시작한 상태에서 2%대에서 옆으로 횡보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지금 1,350원이라는 것에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그런 상황이면 매도세가 어제 굉장히 강했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2%대 하락세지만 근데 전일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흘러내렸는데 우리 국내 증시는 밑에 나름대로 사겠다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환율이 1,350원을 넘어선 상태에서 일본 증시도 밀리고 여러 가지 재반 요소들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힘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저는 좀 개인적으로 느꼈고요. 어제 오후부터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뭔가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면 올라올 것이다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좀 더 강하네요. 그래서 시장은 여전히 저가 매수세로 좀 들어오려는 힘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 안에서 또 오늘은 어떤 레포트가 나왔는지 첫 번째로는 한국철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증권의 하반기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야라는 제목의 리포트였는데 저는 차영 소장님이 이 리포트를 골라서 왜 이걸 골랐을까 궁금했거든요. 살펴보니 2분기 실적에 대해서 P가 커버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적부터 보고 한국철강 왜 뜯어봐야 되는지 이야기 들어보죠.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실적부터 보죠. 한국철강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그 매출액 같은 경우 한 2,800억, YOY 기준에서 60%가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 443억으로 YOY 기준으로 21%나 증가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QOQ 기준으로 94%가 늘었고, 그러니까 이 실적만 놓고 보면 절대치로 놓고 보면 뭐 한 3,000억, 뭐 한 4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이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영업이익 3천억에 그러니까 매출 3천억에 영업이익이 한 뭐 400억 정도면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죠? 엄청나게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판매량은 오히려 YOY 기준에서 8%가 줄었어요. 8%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Q는 감소했지만 P가 증가함으로써 2분기 실적을 상당 부분 견인했다. 이렇게 2분기 실적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2분기 실적은 이러한데 하반기 실적은 눈높이를 낮춰보자라는 게 이 리포트의 주요 골자거든요. 예. 하반기 시장 여건은 그 부동산 시장이랑 좀 연결 지어봐야 되나요? 예, 제가 이제 그 사이에 한국철강을 뽑은 이유도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한국철강이 좋다 나쁘다라는 걸 보다는 우리가 2분기 같은 경우 철근 가격이 급등해서 일부 건설업체들이 공사를 멈추는 현상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쪽의 업계가 상당 부분 좋다라고 이제 인식이 들었었는데 이제 그러한 호황이 끝났다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리포트를 뽑았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시멘트 업계, 레미콘 업계도 이제 보면서 시멘트 업계가 이제 다음 달부터 올리니까 레미콘 업계가 시멘트 업계를 찾아가서 우리 운송 안 하겠다 이제 그래 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원자재 대란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철강 업체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러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전반적으로 상반기까지는 전년도 수준까지, 그러니까 대략 한 내수 판매가 500만 톤 정도 올 상반기에 이루어졌는데 전년 동기랑 비슷한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건설 경기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잖아요. 공사를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인데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죠. 톤수로만 따지면. 근데 하반기로 가면 지금 분양 시장이 위축돼 있습니다. 주택 가격이 일단 하락 조정을 받고 있고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분양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가뜩이나마 지금 뭐 분양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분양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금 뭐 아파트를 새로 지은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하반기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반적으로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여기 좋은 게 뭐냐면 한국특강이라는 경쟁 업체가 지금 현재 새롭게 상업 생산에 들어갑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된다라면 수급이 이제 물량이 좀 나오죠. 그렇게 된다라면 우리가 피해 효과를 노리기에는 이제는 조금 조심스럽지 있지 않을까. 그 부분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하반기는 여건이 녹록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을 전년 동기 대비 22%가량 감소한 261억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봤을 때는 2분기 실적은 좋았어. 근데 3분기랑 하반기는 좀 불투명해.
이렇게 끝날 리포트인가요? 여기서 또 하나 뭐 찾아볼 만한 포인트, 핵심 키워드가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희망의 트리거를 나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철근, 철강 이런 쪽들이 단순 업종이기 때문에 네.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이 새로운 트리거가 될 만한 것들은 없죠. 새로운 공법으로 들어가는. 나중에 그 뒤쪽에서 보면 3페이지에 추정 재무제표 매출액을 보게 된다라면 올해 한 1조 정도 매출액이 나올 것 같아요. 결국 피해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하지만 내년도에는 9천억대로 줄어들고 2024년에는 8천억대로 줄어들 거로 증권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올해는 약 한 120억 정도 나타나지만 2024년에는 한 80억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국철강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철강주들이 피해 효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올랐고, 제가 지금 그래프 보지는 않아서 주가 움직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효과를 통해서 매수하신 분들은 중기적인 추세로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그런 초입에 들어와 있다. 물론 이제 2023년과 2024년 전망치에서 주택 경기가 갑자기 또 살아난다라든지 지금 네. 정부가 280만 원 건설에 대한 어떤 트리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그 부분 체크해 보시고, 한 가지 네옴시티랑 연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네옴시티는 사우디에서 짓잖아요. 우리나라 철근이 거의 못 가요. 녹이 슬어버리기 때문에 철근은 배에 실어서 못 갑니다, 여러분. HB는 가지만 철근은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결시키는 분들이 혹 계시다라면 그거는 무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철강 거의 2달여 가까이 저점을 조금 높이긴 했지만 횡보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리포트 믿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뭐 안 좋은 건 안 좋게 썼다라는 거 뭐 일단은 인정해야죠. 그래서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리포트 리더워 부자 여러분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는 제주항공 넘어가 볼게요. 앞서 오늘 뭐 PCR 검사 입국 시에 뭐 폐지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행주들 뜨겁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항공주들도 같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제주항공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되게 유상증자가 나오면서 그렇죠. 예. 그 상승에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대신증권의 리포트인데요. 일단 제주항공 유상증자 규모와 배경 그 세부 사항을 좀 볼게요. 일단은 지금 이제 11월 기준으로 3,200억 유상증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예전 가격은 11,750원이고요. 현재 주가보다 좀 낮은 상향이죠. 그렇지만 아직은 이제 11월 달이니까 시간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지금 현재 그 증자 목적은 시설 자금 조달이다라고, 저도 이제 공시를 봤더니 시설 자금 조달 한 줄만 딱 있어요. 더 이상 평가는 없는데,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추측하기로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 새로운 비행기 B737 맥스를 도입할 예정이었어요. 그게 이제 2023년부터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제 계약을 2018년에 맺어놓고 코로나 시국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비행기 들어와봤자 못 쓰니까 2023년부터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022년 11월 달에 유상증자를 해서 요거를 이제 들여오는 자금으로 쓸 것 같다.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새로운 비행기 도입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 도입 기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비행기가 도입된다라는 말은 뭐 일단은 비용이 나가긴 하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그 여행객들을 운송하면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보는 걸까요? 일단 두 가지 효과죠. 하나는 뭐 그렇다고 해서 비행기가 지금 없었던 제주항공도 아니고, 근데 이제 새로운 비행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경 개선들이 되는 거죠. 더군다나 기존에 운행했던 B74 똑같은 737 기종이에요. 네. 737 기종인데 그 전에 있었던 것보다 운항 거리라든지 시간이 확대되고 연료도 절감이 되는 거죠. 맥스라는 게 아마 굉장히 이 효율성 좋은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미 개발 단계는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이 효율성 아무래도 동일한 사람을 실으면 그 좀 낮죠. 그러면 결국 제주항공 같은 경우 국내선에서보다는 최소한 맥스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라면 큰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거죠. 기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는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 정도까지는 가도 싱가포르까지 갈 수 있으면 거기가 황금 노선이니까 상당히 이제 제주 항공 타고 싱가포르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대한항공이 그 코로나 전에 한 80만 원이었으니까 한 60만 원 정도 하겠죠.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신 비행기 이제 도입 예정이고, 그 전에 이제 리스로 운영을 해왔어요. 리스라는 것은 이게 운용 리스로 했거든요. 금융 리스가 아닌 운용 리스인데, 운용 리스라는 것은 우리가 헛자 렌트카 생각하시면 돼요. 네. 비행기 소유는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운용사에게 있는 거고,
나는 비행기를 쓰면서 우리가 이제 헛자 렌트카 하면은 렌트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회계 처리가 부채로 잡히다 보니까 현재 제주항공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있는 비행기에 대한 리스료를 내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높아졌고 부채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새로운 차입을 하기 어려워서 유상증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좀 중거리의 노선이 생겨난다면 제주항공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은 대규모 증자가 나타나고 있는데 비중 확대 기회라는 것도 같이 썼거든요. 사실 우리가 통상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그 회사가 돈이 부족해서 혹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갑작스럽게 증자를 그렇죠, 하는 거니까 맞습니다. 악재로 받아들이기 마련인데 비중 확대 기회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증자랑 비중 확대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죠.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증자는 악재죠. 근데 새로운 먹거리를 하기 위해서 증자는 긍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증권사에서는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증자를 하니까 긍정적이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견해 좀 해도 너무합니다. 지금 2020년 7월 달에 1,500억 증자했고요. 네. 2021년 10월 달에 2,000억 증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200억 증자하면 3년 동안 대략 한 6,800억 정도 증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물론 애경그룹에서도 나오지만 이번에 애경그룹이 한 1,500억 정도 증자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언제까지 주주들이 이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 증자를 해야 될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새로운 어떤 비행기를 들여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굳이 새로운 비행기 들여와야 되나요? 물론 이제 이 계약상 들어오는 거지만 제 얘기는 그렇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잘 되고 있는 상태에서 부채를 자산으로 바꾼다? 이거는 괜찮죠. 그러니까 운용 리스를 이번에는 비행기 직접 사는 거기 때문에 부채를 자산으로 바꾼다라는 건 좋아요. 근데 지금 비행기가 내년도 들어왔을 때 지금 PCR 검사를 면제한다고 해서 여행객들이 갑자기 늘어날까요? 그 부분은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마지막 기로점에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코로나 이제 조금 되면서 여행될 때 변이 바이러스가 안 튀어나오면 가능성이 있다. 변이 바이러스 튀어나오면 어렵다라고 봤는데 안타깝게 후자에 속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또 다른 어떤 변이 바이러스가 나와서 또다시 셧다운이 들어가게 된다면 저는 이건 심각해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년부터 여행이 활성화된다라면 조금 나아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를 기회로 보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있는 현상을 놓고 보고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니겠는가. 돌다리도 지금은 두드려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언가의 성장을 위해서 기대를 위해서 유상증자하는 거 좋다. 그런데 지금 그 성과를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세 차례나 최근 3년 새에 계속 유상증자를 단행하다 보니 우리가 이걸 믿고 또 다음에 내 차례가 나타나면 어떻게? 다음 차례가 나타나면 어떻게? 그럼 확인해보고 가자. 그래서 지금은 유상증자라는 게 기대 효과보다는 확인할 때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보고 싶고 그럼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포트도 일단은 조금 조심하자. 그러니까 이분의 논리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분의 논리보다는 내 돈이 나가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냉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주항공 대신증권의 레포트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체크해봤고요.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